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윤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갈망하며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버려졌다고 느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마침내 따뜻한 가족을 만났다고 믿었지만 결국 다시 혼자가 되어야 했던 이야기요.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난 40년의 시간, 그 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조용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내 식구가 살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아빠는 중견기업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죠. 이웃들도 윤 씨네는 정말 화목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저는 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오빠 윤서진은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어요. 항상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고, 축구부에서도 주전 선수였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오빠에게 쏠려 있었어요. 거실 벽면에는 오빠의 상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제 상장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오빠의 학교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빠의 학원 이야기로 끝났어요. 서진이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대.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아빠도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번 주말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사줄게.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피자 먹으러 가자.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가끔 제 학교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도 분위기는 금방 식었어요. 엄마, 저도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서진아, 내일 학원 가방 챙겼니? 수학 문제집 넣었어. 엄마의 관심은 바로 오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작아졌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혹시 내가 딸이어서 그런 걸까?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도 집에 와서는 꺼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제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달랐습니다. 오빠가 준비한 선물에는 우리 아들 참 잘했네라고 하시면서 제가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 차이가 어린 마음에도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오빠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뛰어나가셨죠. 회사에 있던 아빠에게도 급히 전화가 갔고 아빠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부모님은 저를 건너편 이웃집 아줌마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어요. 오빠가 많이 다쳤을까? 괜찮을까? 그날 밤 오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살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친척들, 아빠 회사 사람들, 엄마 친구들, 오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모두 울었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을 듯 울부짖었고 아빠는 벽을 치며 괴로워했어요. 친척 어른들이 부모님을 붙잡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11살 소녀가 오빠를 잃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 부모님만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들을 잃다니 세상이 무너지셨겠어요. 라는 말만 들렸어요. 저도 슬펐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오빠였어요. 가끔 같이 놀아주기도 했고 제가 다쳤을 때 약 발라주기도 했던 오빠. 그 오빠가 이제 영영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오빠 방에 들어가 울었고 아빠는 술을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문상객들이 놓고 간 음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냈어요. 학교도 가고 숙제도 했지만 부모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되어 집에 전화하셨지만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떠난 뒤 저는 더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빠였으면. 그 말은 끝까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오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부모님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어요. 당신이 자전거 사주지 말랬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엄마가 소리쳤어요.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안 시킨 게 문제지. 당신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야. 아빠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다툼은 점점 심해졌어요. 매일 밤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싸우는 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도 들렸어요.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엄마와 아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을 나누고 저의 양육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서로 떠밀기에 가까웠어요. 그 과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모님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 방 문틈으로 엿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데려가. 나는 혼자 살 거야. 서정이는 딸이니까 당신이 키우는 게 맞아. 엄마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엄마잖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나는 재혼할 생각도 있고. 아빠도 거절했습니다. 재혼, 서진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 생각을 해. 당신 정말.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혼자 살겠다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어디에도 제 마음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짐이구나.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오빠가 살아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저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우리는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어요. 30평대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옮기는 날, 이삿짐이 참 적다고 느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단둘이 사는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집에 오면 지쳐서 소파에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진이가 살아 있었으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오빠가 그리운 거지.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저는 엄마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엄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습니다. 엄마보다 2살 많은 김재호 씨였어요. 재호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고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재호 씨는 저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올 때마다 과자나 빵을 사왔고, 서정이는 공부 잘하지? 라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재호 씨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오면서 집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엄마는 재호 씨 앞에서만 웃었고, 저는 점점 방에만 있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재혼했어요. 재호 씨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호 씨는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 재호 씨의 전처 소생인 중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가 살고 있었어요. 새 집에서 저는 더욱 외톨이가 됐습니다. 재호 씨는 자기 아들만 챙겼고, 엄마는 새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재호 씨와 민준이, 그리고 엄마 사이에서만 오갔어요. 민준아,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야? 재호 씨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성적 보고 결정할게요. 그래, 아빠가 학원비 대줄 테니까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학교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한 번은 생일이었어요. 제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재호 씨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래?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지금은 좀 바빴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축하도 없었어요. 엄마와 재호 씨는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16살 생일을 혼자 보내다니. 그날 저녁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와는 이혼 후 거의 연락하지 못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정이냐?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에요.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랬구나. 아빠도 바빠서 깜빡했네.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미안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다음에 전화할게.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20살이 되면 무조건 독립하겠다고. 이 집을 떠나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진로를 결정해야 했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대학 진학을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학비를 낼 형편도 안 됐고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졸업 후 저는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 돈을 모아 월세방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원룸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이사 가는 날 엄마는 말했어요. 벌써 나가려고. 좀 더 있다가 돈 모아서 나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가 여기서 멀어서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회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비좁은 원룸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짐처럼 여기지 않는 공간,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에 그 평화로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저녁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적막함이 밀려왔어요. 명절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원했던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 내가 속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25살이 되던 해, 저는 강장국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던 장국은 31살이었어요.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장국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미팅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장국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제가 힘든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장국은 안타까워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정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냈다니. 대단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어요. 교제 1년 만에 장국이 청혼했어요. 한강 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쁘게 지는 날이었어요. 서정 씨, 제가 평생 당신을 아껴줄게요. 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
제가 다 드릴게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속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거였어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장국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이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요일 오후 장국 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정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이제 너도 우리 딸이야.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놀러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라는 말. 누군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도 저를 딸이라고 부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과묵하셨지만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죠. 서정이가 우리 아들 잘 봐줘서 고맙네. 장국이가 너 만나고 정말 많이 밝아졌어.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시동생은 3살 아래였어요. 둘 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저는 미영이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시아버지가 농담을 하시면 모두 웃었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계속 권하시며 많이 먹어 서정아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따뜻한 가정이구나. 결혼식 날 친정 쪽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식 내내 무표정했고 새아버지는 어색해했어요. 아빠는 재혼해서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축의금만 보냈어요. 반면 시댁 쪽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친척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피로 연장은 시댁 쪽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피로 연 때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정아, 우리 집안이 좀 시끄럽지?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친정 쪽이 조용해서 불편하겠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좋아요. 이렇게 북적이는 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이었어요. 처음으로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따뜻한 가족에 속하게 된 거예요. 신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장국은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퇴근하면 저를 껴안아주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시댁도 자주 찾아갔어요.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정아, 결혼 생활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해. 아버지가 혼내줄 테니까. 시아버지의 농담에 모두 웃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은채였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기.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벅찬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구나. 시부모님은 손녀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서정아, 고생했어. 정말 예쁘다. 우리 은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첫 손녀야.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게 가족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이제 제 아이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오셔서 저와 아기를 챙겨주셨습니다.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아기도 봐주셨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서 달래주셨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야. 이게 다 기쁨이지. 내가 더 힘들어. 푹 쉬어. 산후조리 잘해야 나중에 안 아파.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밤에 아기 때문에 못 자도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아기를 돌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4년 뒤 둘째 딸 은서를 낳았어요. 이번에도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손녀가 둘이나 생기다니. 우리 복이 많아. 은채도 이제 언니가 됐네. 시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 딸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추석에는 성묘도 함께 다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시부모님은 손녀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시누이, 시동생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언니 덕분에 우리 오빠가 정말 편안해 보여라고 말했고, 시동생은 형수님이 우리 가족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결혼 7년 차 되던 해, 장국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정아, 나 야간 대학원에 다니고 싶어. 늦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 MBA 과정을 밟고 싶어. 저는 응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제가 아이들 볼게요. 집안일도 걱정 마세요. 장국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줄게. 서정아, 정말 고마워. 그때부터 장국은 낮에는 회사, 밤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장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장국의 공부를 도왔어요. 과제를 같이 보기도 하고 발표 연습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어 논문을 읽어야 할 때는 제가 번역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시부모님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국이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서정아, 장국이 공부하는 동안 내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들게. 애들 데려오너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늘 도와주셔서 제가 편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국은 3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우리 가족 모두 참석했어요. 시부모님,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저와 아이들까지. 8살,
4살이 된 아이들은 아빠 멋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장구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생 많았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아버지가 장국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고요. 장국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정아, 이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정말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한 거죠. 당신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자랑스럽고 며느리도 자랑스럽다. 서정이가 옆에서 잘 도와줘서 장국이가 해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완벽한 행복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갈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1년 차 되던 해 겨울,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저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셨고, 저도 아이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병원에 갔습니다. 장국과 시누이, 시동생도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없게 됐어요. 퇴원 후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을 돕기 위해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주중에도 틈틈이 들러서 병원 모시고 장도 봐드리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시아버지를 돌보기 힘드셨거든요. 서정아,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잖아요. 제 친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친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저를 짐으로 여겼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딸로 대해 주셨으니까요.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셨지만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셨어요. 폐렴도 자주 걸리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13년 차 되던 해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2세의 나이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잃은 것보다 더 슬펐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진짜 아버지였으니까요. 빈소에 앉아서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3일장을 마치고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니야, 너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저희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장국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정이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더 걱정돼요. 같이 사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시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 아파트였어요. 아이들 방, 저희 부부 방, 그리고 시어머니 방.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미안해 하셨고, 저희는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서정아,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나도 뭐라도 해야지. 어머니,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 답답하지 않아. 그냥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시어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드렸어요. 반찬 준비를 함께하고 빨래를 개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아이들 숙제도 봐주시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하시는 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께 숙제도 보여드리고 학교 이야기도 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은채가 자랑하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은채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국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이 된 거죠.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어요. 회식도 자주 있었습니다. 서정아,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 먼저 먹어. 전화를 받으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 시어머니 모시기를 거의 혼자 하게 됐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 봐주고,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국은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골프 가야 해. 부장들끼리 모임이거든. 승진하고 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해. 네, 다녀오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들, 시어머니, 집안일. 저만의 시간은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어요.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실 때 일어나야 했거든요. 밤에 2~3번씩 일어나다 보니 만성수면 부족이 됐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이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응, 잘 지내지. 서정이가 잘 챙겨주거든.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래도 힘드시죠? 서정이도 고생 많겠어요. 애들도 키우면서 엄마까지 모시니까. 신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왠지 이상했어요.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우이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왔어요. 시동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힘드시죠? 우리 엄마 모시느라. 오빠도 요즘 바쁘다던데 형수님 혼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도 많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동생의 눈빛도 묘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장국이는 요즘 어때? 집에 잘 있어? 서정이 좀 도와줘. 신우이의 질문이었어요. 응, 바빠. 회사 일이 많대. 부장되고 나서 더 바빠졌어. 그래도 엄마 모시는 건 힘든데. 집에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정이 혼자 다 하면 힘들잖아.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뒤 장국이 말했어요. 서정아,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집에 너무 없다고 하더라. 엄마 모시느라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집에 더 있어야 한대.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응, 나도 알아. 근데 누나가 걱정하더라고. 미안해, 서정아. 내가 요즘 집에 너무 없었지. 그때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신우이네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희 가족과 신우이, 시동생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 요즘 회사에서 바쁘지? 응, 승진하고 나니까 일이 정말 많아. 주말에도 나가야 할 때가 많고. 그래도 집에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님이 힘드시잖아. 애들도 키우고 엄마도 모시고 혼자 다 하시는 거잖아. 장국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알아. 미안하지. 서정아, 내가 요즘 너무 집에 없었지.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보는 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형수님은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힘드시죠?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이제 컸잖아요. 엄마가 무슨 도움을 드려요. 연세도 있으신데 형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도 알아요.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안하다, 서정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국이 말했어요. 서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요즘 집안일을 너한테 너무 맡긴 것 같아. 동생들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 괜찮아요. 당신 일이 중요하잖아요.
부장이 되어서 책임도 무거울 텐데. 그래도 엄마 모시는 것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장국의 말투에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말이 장국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국은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힘들지,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부탁하실 때도 미안한데 라는 말을 앞에 붙이셨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서정아,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가족을 돌보는 거였을 뿐인데 왜 모두 제게 미안해하는 걸까요? 왜 제가 희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저는 사랑으로 하는 건데.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아, 내가 혹시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장국이도 미안해하고 애들도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없으면 너희가 더 편하겠지.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세요. 정말, 정말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엄마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제 친정 엄마한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서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미묘한 압력은 계속됐어요. 명절 때마다, 모임 때마다 비슷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형, 요즘 형수님 표정이 안 좋던데. 피곤해 보이더라. 형수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장국이도 좀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님 혼자 다 하시잖아. 그 말들은 모두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저를 희생자로 만드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장국에게는 죄책감을, 시어머니께는 부담감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다시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 친정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또 누군가의 짐이 되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구나.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희생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한 걸까? 아니면 너무 티를 내지 않은 걸까? 결혼 16년 차가 되던 해 어느 날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44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졌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입가는 처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25에 결혼할 때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신부가 나였나? 어디로 간 거지? 그때의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지금 저는 행복한가요? 그날 저녁 장국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응, 무슨 일이야?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프니?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제가 희생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모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장국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돌보고 싶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왜 모두 제게 미안해하는 걸까요? 왜 제가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죠? 서정아, 저는 이 가족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평생 갈망했던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 가족의 짐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처럼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장국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는지 알면서도 주변 말에 흔들렸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서정아, 너도 너 자신을 돌봐야 해. 다른 사람만 돌보지 말고.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여전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저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장국은 회사,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가족. 그래, 가족을 원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내가 속한 가족이 있는데 왜 여전히 외로운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갈망했던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가족도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그 안에는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걸요.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진짜로 필요한 건 남들이 만들어준 가족이 아니라 제 스스로 지켜내는 삶이라는 것을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냥 혼자 산책을 하거나.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매주 목요일은 제 시간을 좀 가질게요. 친구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요. 그래야지. 내가 너무 고생했어. 당연히 내 시간도 가져야지. 장국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주말에는 당신이 아이들 좀 봐줘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할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여유를 가지니까 다른 일들도 더 수월해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 자신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장국이 바쁘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힘들면 쉬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시간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이에요. 딸들에게도 말해줬습니다. 은채야, 너희는 누구에게도 버려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 필요도 없어. 너희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평생 가족을 갈망했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나 결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잃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행복한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